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임호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국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방식의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과장들도 다 참석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 회의를 할 때는 담당 실무자까지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거의 효율적이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왜곡 보고 하지 말자.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하고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본문 속에 숨겨놓고, 본 보고서에 숨겨놓고, 요약 보고서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거. 상사들은 주로 그것만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러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써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제받았다고 우기고.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물론 허위 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허위 보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허위 보고. 그거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슬쩍 허위 보고가 있어요. 국회에서 많이 하죠.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가 그런 것 모른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처음에 모르고 거의 그럴 겁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부처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적당히 떼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의사결정을 왜곡하니까 그런 겁니다. 허위 보고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고를 누락하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숨기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꼭 상사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는 결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관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얘기할 때도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다 합니까? 뭐 더 잘하면 좋긴 하지.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는 게 또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들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볼 뿐이죠.
또 동네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뭐 본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일, 국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신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충직해야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닙니다. 국민이죠.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보건복지부와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보고 및 토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하였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K바이오 의학산업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AI 대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초고령화가 심화되어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인식 변화로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자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 기관을 확대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 의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군 복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하며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의 위기 상황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냥 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자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의료 체계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병원 육성과 지역사회의 1차 의료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의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적정 보상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위원회, 시민 패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응급 질환별 진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최종 치료 역량 기준으로 응급의료 기관을 재편하고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한 경우 사법 리스크는 완화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습니다.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 디지털 의료기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활성화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로 의료 복지 돌봄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응급 중환자 실시간 대응과 원격 협진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자동 지급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는 심사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술에 AI를 접목시켜 돌봄 인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급여 등 국민 기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부부 동일병실 입원 허용 및 연명의료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동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등 정책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 건강, 돌봄,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하는 일이 진짜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이거 요약한 걸 텐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 갈수록 또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이 부처의 특성 같아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관심 있는 부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임신을 출산을 하고 싶은데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죠. 현재는 25회 정도까지를 지원해서요. 거의 맥시멈 지원하고 있다고 25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늘어났네요. 네. 이제 횟수는 아마 횟수라고 하는 건 특정한 방법에 대한 횟수를 말할까? 네, 인공 임신에 대한 임신- 시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험관하게 얘기하는 건가? 네, 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험관 방식만 지원해요? 아니면 다른 방식들도 지원해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시험관하기도 하고 또 시험관하기 말고 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건강?
네, 다른 것도 얘기하세요. 건강보험정책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 급여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인공임신, 그다음에 신선배아, 그다음에 냉동배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이 차이가 많죠. 시술비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시술비가 차이가 있음에도 똑같이 25회까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횟수별로 행위별로 횟수가 좀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신선배아하고 냉동배아의 경우는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그 횟수를 합해서 필요한 경우 신선배아 쪽으로 횟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 또 개인적 선호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볼래. 예,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한의학도 이 처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네, 건- 한의학 분야에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 처리가 돼요? 국가 지원이 있어요? 현재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증은 된 건가요? 유효성이? 근데 일단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의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보건부 우리 공직자들 중에 네. 의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한 10여 명 되는 것 그거밖에 안 돼요? 같습니다. 그 간부들 중에 예, 10여 명? 본부만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의사 있어요? 한의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몇 네. 분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의사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사무관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사무관? 참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사무관은 참석할 만한 자리가 못 되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 한의학 정책관 간부에는 없습니다. 한의사. 네. 어디 없다고요? 과장급 국과장에는 간부에는 없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과장급에는 없다. 과장이 서기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 이상은 없고. 부의사관도 과장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 뭔가 감정이 실린 발언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럼 이게 25회까지 허용을 하면 총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지원 금액 아니면 총 드는 비용? 많은 분 있으면 얘기하시죠. 제가 단가까지는 대충 단가 얼마? 회수당 단가. 그건 지금 기억이 잘 그래요? 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이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미혼모 지원 사업 정립된 게 좀 있어요? 이무화동 정책관입니다.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있기는 그렇겠네요. 그럼 나중에 딴 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런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그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내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막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뭐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한 90%, 70%? 90%?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되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물론 이게 보험의 원리상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네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거까지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고도 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급여하고 중이에요?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검토 중이에요? 아까 고도 비만? 말씀이 불확실해서. 네, 건강보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도 비만 이제 우리 그 신체지 BMI라는 지수에 따라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대상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적정성 같은 거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총리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이제 복지부에도 이 사업이 있군요. 이제 민간 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뭐 아까 여기 오늘 있더라고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범 도입을 사업하고. 해서 한 68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제가 지시해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끌어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 네. 그 얼마 된다고. 그 사람을 이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징역 살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때 마구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마 오늘도 막 비난할 거예요.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할래? 막 그런 비난 있잖아요. 걱정.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2만 원어치 상한인데 그거 가지러 오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은 없더라. 네.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 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빨리 확장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네. 뭡니까 푸드뱅크 뭐 이런데 지금 푸드뱅크 복지시설 통해서 이런 데다가 그냥 놓고 와서 가져가세요. 한 컵라면 몇 개 먹고 뭐 당장 먹는데 지장 없을 정도. 네. 내년에는 150개 정도까지 확대하고요. 전국적으로 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50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십 개인데 네. 기초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없는 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데 네, 네.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뭐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수립하고요. 또 민간 협력을 해서 네. 이번에 뭐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을 거고.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서럽지는 말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분야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이게 중증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10년 이상 전에 이미 들은 얘기 같고 네. 요즘 뭐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취통증과는 조금 나은데요. 그래도 소아과가 굉장히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하게 소아과가 전공의 그렇죠.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예를 들면 하기 싫어하는 분야. 고난이 치료를 해야 되는 시술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 확보가 좀 계속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뭐 찾기가 어렵다고. 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뭐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통해서 그런 지역이나 필수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법안 통과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이잖아요. 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원래 네네. 정상적인 방법이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이제 통상 얘기하는 낮은 수가 보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두 가지죠. 이미 두 다 알고 있는 가지와 또 24시간 365일 늘 대기해야 피곤하다. 된다는 네. 세 가지가 아마 대충 세 가장 가지 큰 것 좀 원인이 같습니다. 나왔네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가가 이거 노동에 비해서 또 투자한 데 비해서 너무 낮다. 네. 보상이 낮다 쉽게 말하면. 네. 보상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별 그 수술 건당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24시간 대응을 하려면 대기하고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하튼간에 문제는 네. 보상이 낮다. 그럼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를 네, 해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네.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크고 네. 경증. 네. 막 감기, 막 안 가, 병원 안 가도 될 때 막 병원 가도 다 그냥 1,000원만 내면 다 해주고. 지금 1,000원인가요? 본인 부담금? 예, 그 비율이 의료기관 종별보다 좀 1,000원, 다릅니다. 대충 1,000원이죠. 네. 어르신들은 1,500원? 네, 1,500원. 네. 그러니까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은데 예를 들면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제가 전에 보니까 출산을 하는데 그 저산소증으로 예를 들면 이
뇌사 상태 되는 거 뭐라 그래? 뇌손상. 뇌손상이 네네. 오면 그 식물인간 되잖아요. 네네. 제가 한 20년 그 이전이죠. 그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 해본 일이 네, 있는데 내성마비 그 아이들. 나중에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의학 체계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완전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의료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데 뭐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 제도. 그러니까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치 하면서 버티다가 사고 나면은 집안 망하고 평생 아니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산부인과 이런 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네.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를 지역 의사니 뭐 공공 의사니 막 해가지고 보충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도로 네네. 사라지겠죠. 그 그러면 대통령님-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현실적으로. 말씀 주신 거대로 그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두 번 인상도 막 손톱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좀 그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의료보험료 보험비 지출이 있습니다. 네,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거 하면 국민들이 해가지고 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의료 수가를 좀 분석해서 현재 좀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 그 부분을 필수 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일단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지. 그렇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건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문제잖아요. 네, 그 수술하다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되고 막 요새는 손해배상료도 몇 억에 막 10몇 억씩 막 이러는데 평생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고액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그러니까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해주고 그리고 또 형사처벌 문제도 있으니까 네, 두 가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교통사고처럼 무한 보험이 들어있거나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뭐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특례법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서 그런 민사와 형사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도 비싸고 뭐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상가 분만 의사들과 소아를 주로 보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까지 민사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지원을 근데 했고요. 15억까지만 해주면 그러면 15억 5천만 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한도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내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사고를 내서 15억 원어치까지는 보장이 된다. 근데 16억 넘어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이럴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보장이 안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배상 금액 자체가 계속 조정되고 있어서 그 보험 제도에 대한 거는 계속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개선할 그러니까 이게 막 계획입니다. 그 억지로 막 의사를 막 해서 밀어넣는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네. 근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말씀 주신 대로 수가 조정하는 부분과 또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또 그 근무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게 될 텐데 이 정책에 있어서는 이 포퓰리즘을 많이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중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의사가 진짜로 저기 없어요. 신경외과 뭐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이런 사람이 없어서 뭐 개복 뭐 가슴 여는 이런 수술 못 한다. 내가 그런 병이 중병이 걸렸다. 그 치료 못 받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막 돌다가 죽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내가 감기 치료 그냥 약 사 먹으면 되거나 뭐 이런데 이럴 때는 병원 안 가고 또는 1,500원 낼 거 2,000원 내고 이렇게 내가 좀 더 부담하는 걸 내가 감수할 거냐. 네. 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논쟁을 해서라도. 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 재원을 딴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좀 줄이자 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험료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 라는 얘기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설득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좀 늘리긴 늘려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닥터 헬기 있잖아요. 닥터 헬기. 네. 지금 100 뭐더라 의사 이름이 뭐였지? 뭐였죠? 100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 네, 아니었고 아주 예. 이국종. 예. 그냥 뭐 요새는 아예 군병원으로 가버렸던데. 이 닥터 헬기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운영하기 힘들죠. 의사가 탑승을 하기 의사도 타야 때문에 되고 인건 비용이 있고요. 헬기를 유지하는 비용 등이 상당히 그리고 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헬기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네, 그런 민원도 예, 많습니다. 아무 데나 내리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가 중상으로 갑자기 죽게 생겼는데 지상으로 앰뷸런스 타고 이동하다가 길 막혀가지고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중증 환자한테는 꼭 중증 필요한 외상 환자는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권역을 14개인가 쪼개놨죠. 지금 한 12개, 12개? 14개, 응급은 14개. 네. 네. 그다음에 중증 외상센터도 전국에 몇 개 있어요? 17개가 17개나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헬기로 비행기로 수송하는 거는 사실은 금방 되잖아요. 교통체증도 없고. 네. 그러면 14개로 막 쪼개가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헬기로 이송하는 이 중증 외상센터는 좀 집중을 해서 몇 개로 묶으면 네.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5개 광역 단위로 그런 아주 레벨 1 정도의 통합해서? 외상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헬기를 좀 더 배치해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2개소를 거점 외상센터로 최종적으로는 5개 정도로 나온다. 네, 광역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2개 정도를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말 안에 들을 걸 했네. 네. 그리고 일반 행정적인 거, 복지부가 일이 많아서 그러긴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정원이 2,484명인데, 여기는 현원이 2,535명이네요. 정원을 초과했네. 네, 저희가 코로나 보시면? 때 한 100명 정도 초과 별도 정원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그게 3년 할 때요. 줄어들고 있는 네, 중이에요.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좀 초과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군요. 연금도 여기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냐 가지고 논쟁도 많고 그래서 뭐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구조 개혁도 해야 된다. 저번에 연금 보험료하고 또 뭐라 그래 그 소득 대체율 그건 이제 네, 입법이 됐으니까 네, 모수 문제는 개혁을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뭐 20몇 년, 30몇 년 이렇게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을 저희가 이제 5.5% 수익률을 낼 경우에는 2071년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률이 5.5%를 더 넘어서게 되면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지연될 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하반기만 한 150조 원 주식시장 활성화를 한 150조 원 이상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수익은 200조 넘습니다. 200조 넘어요? 네, 평가 수익이 그렇습니다. 평가손익입니다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 네,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해놨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초과해버렸다는 설이 있던데. 네, 저희가 아마 목표 배분이 14.9%인데요. 지금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서 한 15, 6%까지 이제 팔아야 계속 되겠네. 변동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상한치에 도달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실 얘기 있어요? 아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어차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그런 의문을 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가 잘 되는데 국민연금에 더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연금도 득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덜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그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오히려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오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렇게 계속 우리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쩔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투자 지침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거 내년에 아마 네. 기금 운용을 개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서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건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든지 주당 순자산이 뭐 턱없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낮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됐잖아요. 요즘 그게 조금 개선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대부분은 지배구조 때문이다.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상화시키면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올해 반영된 거죠. 네, 올해 우리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뭐 상법 개정, 지배 기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긴 한데 좀 국민연금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군 크레딧은 계속 강화한다. 그 연금 가입 연도를 늘려준다 그 말이죠. 둘째부터 크레딧을 줬는데요. 네. 이제 첫에도 출산에 관련된 연금 크레딧을 지원하는 걸로 법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둘째는 지금 12개월이에요? 12개월. 네. 셋째는요? 셋째는 18개월, 첫에는 12개월. 그렇게. 그렇게 네, 늘린다. 셋째는 18개월인데요. 첫째는 12개월, 둘째는 12개월. 똑같이 12개월, 네, 네. 근데 셋째는 예전엔 18개월. 현재는 둘째밖에 안 해줬는데 이제 첫애까지 확대해서 해준다는. 근데 첫째, 둘째도 차등을 둬야지 왜 똑같습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감으로.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국가의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좀 덜 낳아라 막 네. 그런 운동도 했는데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국가에 기여하는 게 됐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 사실 지원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대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사람,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아니라 낳는 사람. 왜냐하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뀐 거예요. 네. 아이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그 8페이지에 보니까요.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24년 7월에서 25년. 저는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이게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또 네, 계속 전기 증가하고 대비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금 아이를 낳는 그 시기의 연령 구조나 결혼 한 뭐 코로나 이후에 지연됐던 결혼이라거나 하는 그런 약간 결혼하는 부부의 세대의
그러니까 가구 숫자의 변화가 조금 있고요.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출산 가능 예, 가임 여성이나 바뀌었다. 신혼부부의 밀어놨던 숫자에 사람이 결혼하고? 부분들,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라 여러 가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맞아요. 많다. 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다시 출산하는 시기. 출산 가능 여성 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네, 네. 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입 여성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게 많은 상태인데 줄어갑니다. 그래서 네. 올해 저희 출생아 수 전망은 한 25만 4천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인구 구조로는 이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시적으로 정책- 늘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쭉 인구- 늘어나다가 살짝 늘었다가 다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인구 구조로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 동안에 저출산을 이제 네.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출산 네, 의욕을 좀 고쳐야 제고해야 되고.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게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산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데 통계표를 보니까요. 20년에는 순자산 5분위 배율이 18년 6.26, 20년 6.71 살짝 늘어났다가 22년에 또 살짝 줄었어요. 6.58 그러다가 24년에는 6.90으로 늘고 25년에는 왕창 늘어가지고 대폭 늘어서 7.82까지 폭증을 했어요. 혹시 원인이나 뭐 이런 거 분석해 본 거 있어요? 누구 아는 분? 담당 부처가 어디예요? 담당 부서가? 이 자료는 이제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그냥 완전하게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 소득이 벌어지면서 그게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계량화되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가 있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네. 코로나 때 대대적인 지원금 정책이 있었죠.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때 20년과 22년 사이는 그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그때 지원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늘어가지고 자산 격차가 줄었다. 근데 24년과 25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는데요. 결국 그런 아니, 뭐 정부 지원 추측이라도. 소득이 없어지고 시장 소득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K자 성장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더 나빠지고 조금씩 예. 소수만 엄청나게 좋아져서 사실 소득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대책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요거 몇 시까지 하기로 복지부는 2시 40분? 대통령님 30분까지? 질병청이 아까 업무 보고를 네, 알고 못했는데요. 좀 같이. 질병청도 그렇고 식품의약품 안정처도 있잖아요. 여기 오늘 3시 40분까지? 1시간 좀 남았네요. 네,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그 자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아기들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 수당을 적립을 해서 18년 뒤에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자산 형성을 위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부 토론이 혹시 마무리되셨으면 아니 질병청? 잠깐만 네. 계십시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한테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청년에 대한 우리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13페이지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사실 주장했던 건데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이제 내주면 그 후에 이제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는데 연금 수혜가 커지는데 제가 이걸 성남시장 할 땐가 연금보험공단에서 일하신 직원이 한 사람이 저한테 그걸 슬쩍 알려줬어요.
이거 우리 연금보험공단 가족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한테 빨리빨리 가입시키세요. 그럼 한 번만 내면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됩니다. 그 엄청난 혜택이 되는데 자기들만 한다고 나한테 슬쩍 알려준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거 많이 문제가 있다 이거.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하게 기회 줘야지. 그중에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동작 빠르고 소위 약삭 빠르고 또는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정책입니까?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옳지 않잖아요. 아예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든지. 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대선 공약으로 막 논쟁이 되고 제가 이걸 대선 공약으로 청년들한테 첫 회를 대신 내주겠다 이랬더니 뭐 국민연금을 고갈시킨다는 등 그래서 그런 비난이 공식 언론에서 제기가 됐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싹 숨기고 동작 빠르고 정보 많은 사람만 혜택 보게 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 많이 알리면 나쁜 짓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우리 성남 시민이라도 야, 이거 가입